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서기 중인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으니까요. 22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시골집 하나만 달랑받아서 이혼했는데 바로 그 시골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받은 건 지방의 낡은 시골집 한 채였어요. 22년을 바쳤는데 고작 이게 전부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남편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래야 제가 왜 그토록 분하고 억울했는지, 왜 복수를 결심하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2000년, 당시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게 보람찼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도 친구가 미연아, 남자 좀 만나봐. 너 언제까지 병원에서만 살 거야? 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나간 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우라고 합니다. 종합건재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외모에 말투도 점잖았거든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네. 저는 김미연이에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요? 대단하시네요. 밤낮 없이 일하시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은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멋지시네요. 요즘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분 찾기 어려운데. 종합건재 회사라고 하셨죠? 건재 회사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그 건재는 건축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그래도 지역에서는 좀 알아주는 건자재 회사입니다. 전 거기서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중소기업이었고 남편은 그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죠. 그 후로 남편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꽃다발도 보내고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밥도 사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음료를 들고 찾아오기도 했죠. 전 그런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전 시댁 어른들을 뵈러 갔을 때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지역에서 자수성가해서 회사를 일군 분이셨는데 과묵하지만 따뜻한 인상이셨죠. 지역 유지라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 네가 진우가 데려온 저자구나. 간호사라고 했지? 네, 아버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힘든 일인데 대단하구나. 눈빛이 맑고 바르네. 별 말씀을요, 아버님. 우리 진우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좋은 교수 데려왔어. 그래, 그 결혼은 이렇게 차분하고 단정하고 참한 아가씨랑 해야지. 시아버지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특히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플 때 직접 병간호했다는 말에 아주 감동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시아버지의 따뜻한 반응과 달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보셨어요.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 아,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식당이라 어디서?
시장 근처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고 계세요. 동네 사람들 위주로 장사하는 거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손님이 없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의 직업을 나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두 분이 일한 백반집에서 먹고 공부하고 일을 도와드리며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뭐랄까 참 불편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별 볼 일 없구나. 집안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그렇고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면 큰 코 다친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됨됨이가 돼야지. 두고 봐야겠네. 첫 만남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전 잘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좋게 봐주시니까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간호사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터프하거든요.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 못하고 꾸중도 많이 듣고 생명과 직결된 곳이라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 곳이었기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도 그다지 저에게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았죠. 그렇게 무난히 시아버지의 입김이 더해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시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어요. 좋은 며느리 얻었다 진우야. 며느리한테 잘해라. 네가 복받은 거야. 부인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딱 봐도 잘하게 생겼지 않냐.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실실 웃으며 알겠다고만 했고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편이 묻자 시아버지가 갸우뚱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네. 한쪽 팔이랑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 요즘 일을 무리하게 했나 보다. 좀 쉬면 낫겠지. 별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주 봐온 증상이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잠깐 봐드려도 될까요? 아이 괜찮아. 저번에도 이러다가 괜찮아졌는데 뭐. 아니요, 제가 보니까 아버님 얼굴도 그렇고 일과성 허열 발작 같은데 응급실이나 2차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보고 별거 아니면 마음 놓고 쉬시면 되니까요. 저는 시아버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제가 생각하고 있던 병명인 뇌졸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병원에 가시길 종용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갈 생각이었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무슨 호들갑이야? 식사 중에. 그리고 네가 간호사지 의사니? 뭘 안다고 그래? 네 시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어머니, 이건 호들갑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만 해보자는 거고요. 괜찮으면 마음 편한 거고 문제 있으면 빨리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꼭 머리 빈 것들이 이렇게 요란하다니까.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니? 쓸데없는 일로 시간 쓰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 전 간호사예요. 분명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도 그냥 보내드릴 순 없어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회사 가는 길에 있는 병원에 가서 확인만 한번 해봐요. 솔직히 이런 환자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봐서 불안해서 그래요. 아버님, 속냄샘 치고 한 번만 병원 가주세요. 아이 거참. 알겠다. 그럼 며느리 말대로 병원에 갔다 가지 뭐. 어차피 회사 가는 길이고. 근데 진료 사람 많으면 어쩌지? 괜찮아요. 응급실로 가시면 되니까요. 저는 거의 강제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차에 태웠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미연아, 진짜 병원 가야 해?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야, 식사 중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와서 운전해. 시간을 보낼수록 더 위험해지니까.
알았어.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계속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버님, 제가 양손을 들어볼 테니까 버티세요. 이렇게? 제가 시아버지의 양손을 들었다가 놓자 한쪽 손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뇌졸중인 것 같다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정말로 뇌졸중 초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정말 다행입니다. 30분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이렇게 빨리 데려오셨어요? 제가 모셔왔어요. 환자분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분이요? 혹시 의료 관련 일 하세요? 네, 간호사예요. 그래서 증상을 바로 알아채셨구나.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 타이밍이면 후유증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죠. 미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식습관도 바꾸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고요. 그래, 네 말 다 들을게. 진우 이놈이 복 받았어. 이렇게 착실한 여자를 만나다니. 에이, 아버님. 아니야, 진심이야. 너 같은 며느리 얻은 게 우리 집안 복이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려다가 입을 다무셨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시니까 뭐라 하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게다가 제가 병원으로 모시려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리셨잖아요.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따로 챙겨주시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셨죠. 저도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됐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예뻐할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해졌어요. 처음엔 잔소리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학대 수준이 됐죠. 야,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우리 집안 음식 수준도 모르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다시? 네가 뭘 다시 해? 손맛이 없는 건 평생 가는 거야. 니네 집에서 뭘 배우고 왔어?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마치 남이 된 것처럼 점점 차갑게 변해버렸거든요. 여보, 당분간 시댁 안 가면 안 돼? 아니면 약속을 밖에서 잡는 건 어때? 시댁 갈 때마다 어머님이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셔서 너무 힘들어. 꼬투리라니?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없는 말은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말 듣는지도 모르잖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는 밥도 싱겁대지. 그래, 화나실 수 있어. 그런데 그럴 거면 나한테만 화내야지 왜 우리 부모님이랑 애들을 끌어들이냐고. 그건 어머님이 선 넘으신 거지. 친정 부모님과 애들까지 끌어들여 모욕했다는 걸 듣고서야 남편도 잠시 제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신경이 좀 예민해서 그래. 그냥 맞춰드리면 되지 뭘 나한테 더 해달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맞춰드리라고? 매번 구박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말 꺼낸 건 이미 내 쪽에서 참기 힘들 만큼 모욕적이라서 그런 거야. 그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중간에서 잘해줘야지. 중간에서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 하면 더 시끄러워져. 그냥 좀 참아.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늙은 어른 비위 맞추는 거 하나도 못해서 남편 힘들게 만드는 거 진짜 질린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참는다고 될 일이야?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잖아. 어머님이 너무 감정적이셔. 그걸 당신이 잘 다독이고 커버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힘들어 나도. 왜 자꾸 나한테 의지하려고 해? 가만 보면 네가 자꾸 문제를 만들잖아.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원래 그래, 네가 좀 참아만 반복했죠. 그렇게 남편은 결혼 이후 점점 저와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바빴고 주말에도 집에서 얼굴 보는 게 힘들 정도였고요. 저는 당시 남편의 권유로 일을 쉬고 있었는데 혼자 집안일에 독방 육아까지 하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전 평생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의 힘이 되어준 것이 두 딸이었어요. 딸들은 바르고 명랑하게 커갔어요. 딸은 소용없다며 히스테릭하게 구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딸들은 할아버지와 유독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손녀들을 끔찍이 아끼셨죠. 손녀들 학교 행사 때에도 웬만하면 시간 내서 참석하시고 첫째 대학 등록금도 시아버지가 내주셨어요. 딸들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사실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 말 때문에 속상한 적도 많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잘해주셔?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 아빠는 왜 할아버지처럼 안 해줘? 왜 매일 바빠?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일이 바쁘셔서 그래. 아이들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항상 회사 일 바빠가 핑계였죠. 바쁘고 차가워진 남편의 소갈이 하던 저는 시어머니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매우 곤혹스러운 날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손님과 만날 땐 항상 저를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이라는 40년 지기 친구분이 오시면 시어머니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셨죠. 어머 순덕아 어서 와. 들어와. 차 마실래? 저한텐 그렇게 차가우시던 분이 순덕 씨한텐 한없이 상냥하셨어요. 웃는 모습도 처음 봤을 정도예요. 순덕 아주머니는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분명 일도 안 하고 남편도 없는 분인데 올 때마다 비싼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순덕 아주머니에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남편 외가의 시골집을 빌려주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무상으로요. 돈에도 예민하신 분이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순덕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액세서리나 옷도 자주 빌려갔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유독 잘해주시는 게 이상했죠. 심지어 돈도 자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죠. 어머니, 순덕 아주머니한테 돈 빌린 적 있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그런 거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뭐? 아니야. 돈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거야. 워낙 애가 힘들게 살아서. 그런 거 치고는 오실 때마다 명품이 바뀌시더라고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아, 네. 그때 그 대화 이후로 시어머니는 순덕 아주머니와 만날 땐 절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부르지 않았죠. 무슨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너무 편했어요. 차갑게 구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길진 않았습니다. 3년 전 봄, 순덕 아주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으셨어요. 너 차 운전할 줄 알지? 차 가지고 와라, 갈 데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한마디 말하면 수십 개의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게 시어머니의 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자는 곳으로 갔는데 순덕 아주머니가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 명의의 시골집이었더라고요. 가족도 없는 순덕 아주머니가 치매로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내놓거나 전세를 주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따라 내리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막았습니다. 됐어, 넌 따라오지 마.
여기 차 안에서 그냥 있어. 그러면서 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결국 시어머니는 5시간이 넘어서야 나왔죠. 그런데 표정이 너무 험악했어요. 게다가 5시간 동안 그 집안에 있었던 것 치고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죠. 짐을 정리한 건 아닌 듯 했어요. 어머님,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다, 집으로 가자. 네 시아버지 오시겠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 두고 끊임없이 구박을 하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한 채 골똘히 생각에만 빠져 있더군요. 왜 그런가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골집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2주, 그 2주 동안 시어머니는 사람이 확 늙어버렸습니다. 몸 상태도 엄청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죠. 평소에는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리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남편은 건성으로 조문객을 맞았고 저는 22년간 구박받으며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췄어요.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간 미뤄왔던 대표직은 남편에게 1년 내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덕분인지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곧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남편이 잘 되면 우리 가족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늘고 주말에도 회사에 가고 골프 모임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상무 승진하면 책임질 일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가끔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시는데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여보, 향수 바꿨어요? 어? 그 거래처 사람한테 샘플 선물로 받았어. 그래요?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여성적인 향이라. 뭐 요즘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냥 쓰는 거지. 그건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2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설마 바람을 피우겠어 하는 마음도 컸고 젊을 때도 워낙 바쁜 사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수빈이가 1달 동안 엄청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답하지 않던 아이가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있지. 이야기할 거 있는데 얼마 전에 이상한 거 봤어. 뭘 봤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백화점 앞에서 봤는데 손잡고 있었어. 젊은 여자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백화점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야, 진짜 아빠였어. 내가 아빠 얼굴도 못 알아보겠어? 옷도 아빠 거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짜 아빠였어.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볼게. 저는 수빈이 앞에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따질까 하다가도 그래도 참았어요. 아직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믿고 싶었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참을까 고민했어요. 딸아이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됐고 이미 저희 가정에 보이지 않은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 이를 대충 정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여기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사진, 영상, 동선 기록까지. 봉투를 열어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인 서유진이라는 여자와 3년째 불륜 중이었어요. 호텔 출입사진, 손잡고 걷는 영상, 함께 식사하는 사진, 심지어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온 흔적이 있었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구박받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랑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하실 거면 이 자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차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2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시어머니 구박 견디면서 이 집안을 지킨 게 대체 뭐였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딸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울타리가 부서지기 직전에 볼품없는 것이라는 걸 들켜서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증거를 들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평일 저녁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남편이 봉투 안에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죠.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 당신 미쳤어? 감히 이딴 짓을 해? 누구예요, 이 여자? 서유진이란 사람. 몰라, 오해라고. 난 이런 거 몰라. 사진도 작게 보이는데 나라고 어떻게 확신해? 오해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 오해예요? 손잡고 걷는 영상이 오해예요?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파고들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지금까지 고수하던 존댓말도 다 버려버리고 악에 받쳐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습니다.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던데 나는 시어머니 구박받으면서 집 지키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년이랑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그래? 야, 말 좀 예쁘게 해. 예쁘게? 3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을 앞에 두고 예쁜 말이 나올 리가 있겠어? 숨기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숨겼어야지. 애가 그 꼴을 보게 만들어? 수빈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수빈이가 봤다고? 아이, 귀찮게.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귀찮다니. 아빠의 불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충격받은 딸에 대한 반응이 고작 귀찮다는 거라니. 그래, 사귀는 거 맞아. 뭐라고? 그 여자랑 만난 지 3년 됐어. 이제 숨기는 것도 지치니 말해줄게. 지쳤다고? 당신이 지쳐? 3년이나 바람 피우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시끄럽고. 이제 너도 다 알았으니까 이혼하자. 뭐? 기가 막혔습니다. 막 악을 쓰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도리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혼하자고. 솔직히 말해줄게.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난 너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넌 절대로 내 취향이 아니거든. 뭐라고? 아버지 눈에 들 며느리가 필요했어. 착실하고 단정하고 말 잘 듣는 여자. 딱 너잖아.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 데려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쫓는다고 난리였거든. 여자 때문에 사고 한 번 쳤다고 영감이 어찌나 난리였는지. 그때 당신이 눈에 띈 거야. 간호사. 착실해 보이는 외모. 얌전한 성격. 아버지 취향이 딱 맞았지. 너 덕분에 편하게 올라왔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니 3년 전부터 불륜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자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니.
이제서야 결혼식 이후부터 점차 차가워지고 멀어지던 남편의 언행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저희 결혼 생활에 최소한의 애정조차 없었던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잔인하고 가혹한 그 말에 저는 아예 무너졌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이제 1년 안에 아버지 은퇴하잖아. 회사 내가 물려받으면 네 역할 끝이야. 아버지 눈에 드는 며느리 더 필요 없거든. 그땐 내 취향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야. 너처럼 재미없고 딱딱한 여자 말고 야들야들하고 예쁜 여자로. 이 빌어먹을 놈, 나쁜 새끼. 어떻게 날 22년을 이용하고 그딴 소리를 해? 내 자식들한테 나한테 상처 주고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용? 나도 밥벌이 했잖아. 내 돈으로 애들 다 키웠잖아. 뭐가 불만이야? 당신은 일 안 하고 애 보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사람을 평생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다 끝내자고? 내가 이혼할 것 같아? 이혼 안 하면 어쩔 건데?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네가 이혼 안 하고 되겠어? 남편은 끔찍한 소리로 저를 조롱하며 저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미친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애들도 그만하면 다 컸잖아. 쥐들 인생 살라고 해.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우리 집 영감 때문에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대표 내고 나면 우리 결혼 생활도 이제 필요 없잖아. 결혼할 때부터 언젠가 이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그럴 거면 애들은 왜 낳았어?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미친놈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 애들은 다 컸으니까 우리끼리 해결하면 끝이잖아. 위자료는 좀 줄게. 단 소송 같은 거 하면 한 푼도 없어. 알았지? 지금 협박하는 거야? 개쓰레기 같은 짓 해놓고? 네가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고?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재산 대부분 아버지 명의야. 내 명의로 된 거 거의 없어. 소송해봐야 너만 손해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이. 그 말에 너무 분해서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꼬투리라도 잡아서 이혼할 때 제 탓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해서요. 남편은 폭탄을 터뜨리고 집을 나가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사는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헤어져봤자 남는 것도 없고 비참하게 혼자 늙어 죽는 것뿐일 테니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새로운 시작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금의 애정도 신뢰도 모두 상실했으니 이 관계에 매달려봤자 저만 썩어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아니까요. 며칠 뒤 이혼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아버지 얼굴이 많이 상해 계셨죠. 아가,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버님, 내 자식이 이런 놈인 줄 몰랐어. 50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못된 놈이 됐다니.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아니야. 내가 자식 교육을 못 시킨 거야. 여자 문제로 집에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야. 22년간 우리 집안 며느리로 고생한 네가 이렇게 나가게 생겼는데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더 미안하고.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가 데려온다는 그 여자, 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보셨어요? 너희 이혼 소식 듣고 데려오라고 했더니 데리고 왔더라. 차려입기만 곱게 차려입으면 뭐하냐. 눈빛이 뱀눈깔처럼 천박하고 돈밖에 몰라 보이더만.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놈이 말을 안 들어. 아버님, 진우한테 타 이르려고 했어. 예전에도 어디서 꽃뱀 같은 여자 데리고 왔길래 안 된다고 했더니 여자가 임신했다며 결혼시켜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뱃속에 진짜 애가 있고 그 애가 내 손주가 틀림없으면 결혼시켜준다고. 대신 내 태어나면 바로 친자검사 한다니까 쥐는 놔두고 도망갔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도 놀랐어요. 그래, 그놈이 여자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널 데려왔을 땐 내가 좋다고 결혼시켰는데 이제 와서 너도 나도 뒤통수를 맞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내 뒤를 이을 놈이 그놈뿐이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난리를 피우지 않냐. 내가 늙어서 별꼴을 다 본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 회사는 진우한테 물려주기로 한 거라 돌이킬 수가 없고 진우 말 맞다나 모든 재산이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도 어렵고 그래도 이것만은 해주고 싶다. 시아버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외갓집에서 물려받은 시골집 있잖아. 예전에 순덕씨가 쓰던 집. 그거 네 앞으로 해줄게. 네 시어머니 죽고 나서 진우 명의로 왔는데 그거라도 너 가져가라. 그럼에도 1억은 될 거야. 그 근처 개발 중이라 조금만 묵혀두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진우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건 줘도 된다고 하는구나. 아, 그랬군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그 쓸모없는 시골집은 줘도 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22년을 살고 받은 게 시골에 있는 1억 원짜리 허름한 시골집이라니.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진우 몰래 준비한 거야. 생활에 보태라. 아버님,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진우가 주는 거 아니다. 22년간 며느리 노릇한 거 그게 어떻게 다 공짜겠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넌 내 생명도 구해줬어. 내 졸중으로 평생 장애로 살 거 구해줬으니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시아버지가 주는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수와 학비는 내가 계속 댈 테니까 걱정 마라. 걔네들은 내 손녀들이야. 그건 안 변해.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할 줄 알았어요. 고맙긴. 네가 없었으면 나 그때 죽었어. 뇌졸중 초기 때 네가 바로 병원 안 데려갔으면 나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네가 내 은인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지. 죽기 전에 그래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알고 있으니 행했을 뿐인데. 그게 너의 장점이지. 이런 좋은 아내를 두고도 헛짓을 하는 아들놈을 보니 내가 은퇴를 하는 게 맞나 싶구나. 어쨌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라. 네가 이혼해도 나한테는 며느리야. 알겠지? 그렇게 저는 시골집과 시아버지가 주신 돈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받은 건 쓸모없어 보이는 시골집 하나뿐이었지만요. 그렇게 합의 이혼 후 저는 미니 투룸을 전세 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생활하면서 작은 일자리를 구해 일했죠. 시골집은 방치해둔 상태였는데 여름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집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돈만 나가네. 솔직히 계륵이었어요. 당장 팔려고 하니 완전 시골의 작은 집인데다가 집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시골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위치가 어디예요?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위치와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중개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너무 낡았고 위치도 안 좋고 집 철거하고 땅으로 파시는 게 나아요. 철거요? 네, 철거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나아요. 이 상태로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고민 끝에 철거하기로 했어요. 이걸 팔고 난 돈으로 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철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정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혹시 쓸만한 물건이 있나 확인도 해야 했고요. 순덕 아주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올 상황은 아니었고 순덕 아주머니의 중요한 물건은 이미 담당 사회복지가 와서 다 챙겨간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잡동사니들 뿐이었어요. 그렇다곤 해도 남의 물건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아휴, 정리할 게 많네. 방안을 둘러보다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당 한쪽에 방치된 장독대가 여럿 보였습니다. 큰 항아리 3개, 작은 항아리 2개가 있었어요. 이것도 치워야겠네. 안에 뭐 있나 확인이나 해볼까? 된장이나 간장이라도 있으면 가져가고. 큰 장독대 2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아, 그냥 장식용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3번째 장독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 대신 비닐로 꽁꽁 감싼 무언가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을 뻗어 꺼내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비닐을 한 겹, 2겹 뜯어내자 서류 봉투와 함께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녹음기? 서류? 이 물건은 바로 직전에 살았던 순덕 아주머니 것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비닐 안에 있던 서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꺼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이었더군요. 검사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친자 결과가 불일치로 나와 있더군요. 세상에,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친자 관계 확률 0%? 남편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창수, 오진우, 친자관계 확률 0%, 정식 의료기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검사자 서명도 있었습니다. 가짜 서류는 아니었어요. 이 서류의 주인은 순덕 아주머니인 게 틀림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것이었다면 이미 다 태우거나 버렸을 테니까요. 함께 들어있던 쪽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죠. 삐뚤빼뚤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순덕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 검사지만 좀 없애줘. 나도 몰랐어. 내가 임신한 채로 시집 오게 될 줄. 그러니까 제발 남편한테 말은 절대 하지 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한 채로 시집 오셨다니, 남편이 시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다니, 시아버지가 50년 동안 속아온 거라니. 이게 사실이야? 손이 떨렸지만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순덕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수가, 이번 달 돈 얼마야? 순덕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10년이 넘었잖아. 그만하게? 그럼 내가 이 서류 대표님한테 보낼까? 네 아들이 대표님 친자식 아니라는 거? 어?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남편이 알면 다 끝이야. 그럼 500만 원만 보내. 알았지? 그래, 알았어. 보낼게. 잘 생각했어. 우리 우정 계속 유지하자고. 다음 달에도 연락할게. 순덕아,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이제 돈도 별로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네 남편 회사 잘 나가잖아. 거기서 빼면 되지. 그게 쉬운 줄 알아? 매번 핑계대기도 힘들어. 그건 네 사정이고 난 돈만 받으면 돼. 아니면 너 말고 돈 줄 만한 사람한테 보내지 뭐. 뭐? 누굴 말하는 거야? 네 아들 있잖아. 네 아들.
너보다 더 돈 잘 보내주겠지. 대표 아들 자리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안 그러니? 제발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 녹음기가 멈췄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협박해서 10년 넘게 돈을 뜯어낸 사람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순덕 씨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이유, 돈을 빌려줬던 이유, 집에 무상으로 살게 해줬던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덕 아주머니가 치매 걸렸다는 말에 안도하셨구나.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어요. 꺼내보니 흥신소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보고서 내용을 읽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첫 결혼을 하셨는데 전처의 부모님이 안 좋은 일로 몰락하자 시아버지의 부모님께서 강제로 떨어뜨려 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처분이 임신 중이었다는 걸 시아버지는 몰랐던 거죠. 전처분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고 그 아들이 지금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처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친자식의 사진도 첨부돼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순덕 아주머니가 왜 이런 걸 조사했는진 모르겠어요. 아마 또 다른 협박에 쓰려고 했거나 아니면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DNA 검사 결과지는 정식 의료기관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고 흥신소 보고서도 상세한 내용과 증거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고민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시아버지에게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딪혔죠.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제가 22년 동안 남편을 믿었다가 무참히 배신당했던 것과 시아버지가 50년간 시어머니에게 속아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 둘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배신을 당해보니 그 기분은 정말 기분이 너무나 더럽고 화가 나며 분노할 만한 일이었고 그제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시아버지도 알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키운 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친자식이 따로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 복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눈에 들 며느리 찾다가 너 골랐다던 그 말, 네 역할은 끝이야라던 그 말,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이용하고 버린 그 나쁜 놈한테 이 정도 똥은 뿌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저는 DNA 검사 결과지, 시어머니 편지, 녹음 파일 사본, 흥신소 보고서를 정리해서 시아버지 자택으로 등기 우편을 보냈어요. 발신인은 익명으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제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런 서류를 보냈다고 여겨지기 싫었거든요. 박순덕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짧은 메모만 동봉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시하신 건지 안 믿으신 건지는 알 수 없었죠. 혹시 서류가 도착 안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보고도 무시하신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좀 이르게 그곳에 갔는데 그 앞에서 전 남편과 상간녀를 딱 마주쳤어요.
그렇게 마주치고 나서야 이곳이 남편과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오던 가게였다는 게 생각나더군요.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데 전 남편이 굉장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봉투를 하나 내밀더군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 아버지가 호텔 통째로 빌려주셨어. 청첩장 줄게. 마주쳤으니까. 화려한 금박 청첩장이었습니다. 서유진이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너무하네. 22년 동안 있으면서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여자한테 청첩장까지 주면 어떡해. 얼마나 비참하겠어. 새파랗게 어린 여자한테 남편이고 돈이고 다 뺏기고 다 늙어서 홀로 사는 처지가.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해. 근데 그 결혼 아버님이 허락한 건 맞아? 당연히 허락하셨지. 내가 일 그만둔다니까 바로 허락해 주시던데. 그럼 최근엔 안 물어봤겠네. 다시 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아버님 마음이 확 바뀌었을지도 모르거든. 제 말을 듣는 남편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왜 이제 와서 이혼해준 거 화나? 별로. 난 이제 당신한테 별 생각 없어. 당신한테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미쳤어? 우리 오빠 이제 회사 대표야. 가치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시골집 있지? 거기 아주 노다지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어찌나 행복했는지. 정말 고마워. 거기에 뭐가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돈 같은 건 아니야. 다만 순덕 아주머니가 숨겨놨던 어떤 물건이지. 근데 세상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아주 어질어질하더라고. 무려 당신이랑 시아버지 친자검사 결과지였으니까. 제 말에 남편이 허를 찔린 듯 순간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 없어. 사실인지 아닌진 곧 알 수 있겠지. 아버님이 그 사실을 2주 전쯤 알게 되셨거든. 조만간 너한테 전화하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아버지라고 떠 있었죠. 아버지? 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기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별 이상한 서류를 받았어. 네가 나랑 친자가 아니라는 서류.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따로 너랑 나랑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근데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잠깐만요. 그건 네 어미가 다른 남자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인 거야. 50년 동안. 내가 느낀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더군. 내 며느리도 그랬겠지. 22년을 속았다는 걸 알면 말이다. 눈깔이 뒤집어져도 정상인 거더라. 나도 지금 그렇거든. 그 아버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해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오해는 무슨 오해? 아버지, 앞으로 넌 내 아들 아니다. 회사에서 나가라. 내 재산 한 푼도 너한테 못 준다. 이제라도 네가 내 친자식이 아닌 거 알게 돼서 다행이야. 회사 말아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말이다. 아버지, 제발요. 그리고 곧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서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죠. 오빠, 대답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고. 그만 좀 줘야돼. 너 때문에 머리 더 아프잖아. 뭐? 왜 나한테 화를 내? 오빠가 혼났으면서. 네가 열받게 했잖아. 지금 내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그게 대수야? 그 이야기에 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죠. 잠깐, 그럼 오빠가 대표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회사 상속 못 받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나더러 일 그만하고 나가라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냐고. 대답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패닉 상태에 빠지니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 사모님 데리고 당신한테 온 거야. 3년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가? 미쳤어? 와, 너 이렇게 속물적인 년이었어? 내 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였냐고? 그럼 다 늙어 빠진 주제에 당신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젊은 여자 만날 수 있었겠어? 돈도 없고 늙은 인간하고 뭐하러 결혼하냐고. 너 진짜 미친. 닥쳐, 꺼져. 다 끝이야. 서유진이 청첩장을 찢어버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절 노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너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아버지한테 본가 보냈지? 그래, 내가 보냈어. 저는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 미친년이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어? 그거 다 가짜잖아. 어? 가짜라고 믿고 싶겠지. 근데 어쩌나? 아버님이 내가 보낸 서류를 안 믿으셔서 다시 친자 검사를 진행하셨다는데 또 친자 불일치가 나왔다니 내 탓만은 아니지? 됐어! 그만해! 그렇다 해도 아버진 회사 나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어. 외동 아들이잖아. 후계로 키웠고 이제 와서 누굴 대표로 앉힐 수 있다는 건데. 당신 너무 웃기다. 아버님 아들이 당신뿐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너보다 더 뛰어난 친아들의 소재도 그 시골집에 있었거든. 그것도 보내드렸어. 친자식은 역시 다른지 해외에서 무역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네. 이쯤 되니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할 뿐이었죠. 남편은 부들부들 떨다가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아마 시아버지에게 달려갔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뒤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가는 첫째 딸이 제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아들을 찾아와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고요. 당연히 그 결정이 나자마자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임직원에게 해임되고 사무실도 빼앗기고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던 집도 아버지 명의라 나가야 했고 재산도 한 푼 없었어요. 그동안 번 돈은 다 서유진한테 써버렸거든요. 완전히 빈털터리인 거죠. 외가에서 받은 재산이 시어머니 소유의 시골집뿐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위자료로 주는 바람에 정작 자기 몫은 그 무엇도 없었어요. 서유진은 결혼을 취소하고 떠났고 남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22년간 아버지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상간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더라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는 별개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진 않은 상태라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상간녀는 제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됐죠.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저를 22년간 속인 남편도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저를 농락하고 제 자리를 차지하려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도 뜯어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그 시골집에서 살고 있어요. 철거하려던 집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작은 펜션을 열었거든요. 딸들도 주말마다 찾아오고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니까요. 쓸모없는 골칫덩이라고 했던 그 시골집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미현으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박순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 또한 눈물 없이 못 들을 사연이 많아요. 제 인생 이야기라면 이틀 밤낮을 다 세워도 부족할 정도죠. 어린 시절 저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굉장히 힘들게 자랐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양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정이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건 그때도 지금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제가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친딸이 아니었기에 항상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결혼할 때 혼수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한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항상 잘해줬고요. 저희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재원이 제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재원이가 10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 손을 잡고 있는 꼬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여보, 내 친구 민수 알지? 그 친구가 어제 암으로 죽었어. 얘가 민수 아들인데 애 엄만 애 낳고 먼저 죽었다고 들었거든. 민수도 고아원 출신이라 친척도 없고 장례식은 친구들이 챙겨줬는데 애는 맡길 데가 없더라고.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전 처음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남의 아이를 키우라니요? 그것도 8살짜리를요. 솔직히 당시에는 저도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직접 어린애를 보니 마음이 짠하더군요. 여보, 민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자기 아들 좀 봐달라고. 나 그 부탁 안 들어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민수가 날 형제처럼 따랐는데 마지막 부탁도 안 들어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솔직히 우리가 많이 힘들면 데려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하진 않잖아. 전 그 아이를 봤어요. 도현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울진 않더군요. 어린 게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면서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양부모께서 저를 받아주셨을 때 저 또한 저렇게 울음을 참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쫓아내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낯선 집에서 눈치 보면서 작아져 있었죠. 저는 도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걱정하지 마. 여기가 네 집이야. 도연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됐어요. 저는 두 아들을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밥도 똑같이 주고 용돈도 똑같이 주고 사랑도 똑같이 주려고 했죠. 친아들, 양아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저 또한 그렇게 컸으니까요. 그런데 재원이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도연이한테 묘한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도연이가 집에 온 첫날부터 그랬어요. 엄마, 쟤 언제까지 있어? 우리 집 왜 와? 저는 재원이를 타일렀어요. 재원아, 도연이 아빠가 돌아가셨어. 엄마도 없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재원이가 말하더군요. 아이, 불쌍한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집이야? 다른 집 보내면 안 돼? 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부모 사랑이 절실한 10살짜리가 부모의 사랑을 뺏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저도 재원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재원이는 아예 공감 자체를 못했습니다.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다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제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었나 돌아볼 정도였죠. 하지만 어린 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재원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잘 달래보려 했지만 재원이는 납득을 못하더군요. 난 싫어. 쟨 그냥 거지잖아. 그리고 제가 내 장난감도 만지고 내 방 같이 쓰는 것도 짜증나. 거지라니? 누가 그런 말 했어? 도연이는 이제 네 동생이라고 했잖아. 재원아, 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남이든 아니든 이젠 진짜 가족이야. 엄마도 외할머니 친딸 아니야.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그거랑 똑같아. 저는 재원이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모르게 재원이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친아들이니까요. 재원이가 서운해할까봐 뭘 해도 재원이 먼저 챙겼어요. 도연이한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사실 도연이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네 부모님이 죽으면서 남긴 것들은 고스란히 도연이 몫이 되었어요. 크게 저희 집 가세가 기울지 않는 한 그 돈은 건드리지 않고 놔뒀다가 도연이 대학교 보낼 때, 결혼할 때 주기로 이미 결정해둔 상태였고요. 집 전세 보증금이나 사망보험금도 도연이 계좌로 다 넣어뒀어요. 예금은 도연이 키울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 필요할 때 쓰려고 따로 통장 만들어뒀고요. 솔직히 말하면 애 하나 더 늘었다고 집안 살림이 크게 축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의외의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도연이를 데려오고 5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음운전 트럭이 남편 차를 들이받았어요. 즉사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하지만 오래 누워있을 순 없었습니다. 뒷수습도 해야 했고 두 아들들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작은 상가 하나를 남겼습니다. 당시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2층짜리 상가였죠.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임대료 좀 나오는 낡은 건물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상가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더니 20년 후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됐습니다. 낡은 2층짜리 상가가 10층짜리 건물이 됐고 시가가 100억이 됐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이모 때문이었어요. 제가 30살쯤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이모, 그러니까 양모의 언니 되시는 분이죠. 그 이모가 꽤나 돈이 많은 건물주였습니다. 이모는 외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해달라는 거 안 해준 게 없을 정도였죠. 외국 유학도 보내주시고 좋은 차도 사주시고 좋은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이모는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셨어요. 나야 이제 다 늙었잖아. 아들만 잘 살면 그만이지. 이모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셨죠. 그때 이모 나이가 55이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완전 한창 때잖아요. 이모, 아직 사실 나이 많으신데 왜 벌써 아들한테 다 물려줘요. 요즘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상속세 내느라 고생하고 싶지 않아. 미리 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난 아들이 잘 사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 전 그때 이모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됐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인생이니까요. 이모가 행복하다니까 저도 그러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재산을 넘긴 후부터 이모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티가 안 났죠. 명절에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자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니까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잘 안 오고요.
어머니, 애들 태어나고 저희 집도 이제 좁아서요. 따로 사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작은 투룸 전세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 본인 이름으로요. 이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줬는데 겨우 1년 만에 쫓겨나게 된 거죠. 이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우셨어요. 평생 처음 듣는 이모의 울음소리였어요. 순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거니?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같이 울 수밖에 없었죠. 이모는 결국 작은 투룸으로 나가셨고 몇 년 후에는 치매로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요양원이 아니라 싸구려 요양원이었어요. 냄새나고 좁고 직원들도 불친절한 그런 곳이요. 제가 면회 갈 때마다 이모가 우셨어요. 순자야,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아들은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 나 여기에 처박아 놓고. 네가 나 좀 빼줄 수 없겠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모와 제가 양어머니 덕분에 사이가 좋긴 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제가 보호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모가 돌아가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모의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이모는 돌아가시기 일주일쯤 전부터 제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순자야, 절대 자식한테 다 주지 마라. 아무리 효자라도 네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해.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해. 다 줘버리면 버림받아. 내 꼴을 봐라.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갈 줄 누가 알았겠니? 저희 생각해서 준 것을. 이모가 돌아가시고 연락받은 사람 중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제일 멀리 사는 저였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도착한 건 제일 가까이 사는 아들이었죠. 참 서글프더라고요. 어째서 일이 됐나 싶고 전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가 너무 불쌍해서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그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다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결심했어요. 난 절대 이모처럼 안 산다고요.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은 숨긴다고요.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효도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절대 자식한테 다 주지 마라. 그래서 저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만 말했어요. 엄마는 아버지 보험금으로 연명하고 있어. 재산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자기 인생 살아야 해. 두 아들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그러면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불시에 죽을 수도 있으니 유언장을 매년 갱신하거나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사실 그것과 남편의 사망보험금만으로도 생활은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걱정은 두 아들 뿐이었죠. 재원이와 도연이는 같이 자랐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재원이는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뭐든지 자기가 먼저여야 했고 동생인 도연이한테 지는 걸 못 참았죠. 자존심이 세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반면에 도연이는 조용하고 눈치가 빨랐어요. 형이 뭘 원하면 알아서 양보하고 절대 티를 안 냈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원이를 더 화나게 만들었나 봐요. 도연이가 양보할수록 재원이는 더 짜증을 냈거든요. 야, 너 왜 맨날 착한 척이야? 역겨워. 솔직히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지? 도연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웃었어요. 저한텐 절대 형 험담을 안 했죠. 나중에 알았지만 도연이는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이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형이 싫어하면 자기가 맞춰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도연이가 갑자기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나가서 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도연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가 뭐라고 했어? 도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독립해야죠. 형도 결혼할 나이 됐고 저까지 있으면 집이 좁잖아요. 제가 있으면 형도 불편해하고요. 저는 도연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가 네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연이 눈을 보니까 이미 결심을 한 눈이더군요. 남편이 도연이를 데려올 때 했던 눈, 그 눈이랑 똑같았어요. 말려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재원이가 도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요. 야, 너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을 거야? 넌 피도 안 섞인 놈인데 눈치 없게 왜 안 나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남이잖아. 솔직히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엄마가 너 불쌍해서 안 쫓아내는 거야.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나가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저한텐 절대 그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상처받을까 봐요. 제가 재원이한테 실망할까 봐요. 참 속 깊은 아이였어요. 저는 도연이가 나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도연이한테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재원이 친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재원이를 탓하지 않았어요. 친아들이니까요. 재원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죠. 형제간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게 도연이가 나가고 몇 년간은 저와 재원이 둘만 집에서 살았습니다. 도연이는 독립해서 나갔지만 매달 꼬박꼬박 저와 식사를 하며 저를 도와주거나 만나러 왔었어요. 재원이는 저와 함께 있었지만 항상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듯 점점 집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나중에야 재원이가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재원이가 35세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여자라는데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죠. 저는 상견례 날 처음 봤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잘했거든요.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요. 근데 뭔가 눈이 차갑더라고요. 웃는데 눈이 안 웃는 사람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요. 그냥 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편견 가지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였고요. 그렇게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라니 당연히 결혼은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간 후에요. 하객들 다 보내고 저 혼자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저희 신혼집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재원 씨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요. 전세금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전세금은 제가 재원이에게 따로 보태줬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1억 5천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아들 신혼집 자금으로 보태라고 줬거든요. 재원이한테 돈 보내놨는데 이야기 못 들었니? 1억 5천 보내놨는데 더 주려고 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더니 며느리 표정이 싸늘해지더군요. 마치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1억 5천이요? 어머님 참 순진하시네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마련해요? 며느린 싸늘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더니 도움도 안 된다며 뒤돌아 싸늘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 결혼에 1억 5천을 주고도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어이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린 저한테 거리를 뒀어요.
평소에 와도 인사만 하고 금방 가고 전화도 거의 안 했죠. 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매번 다른 핀잔이었죠. 어머님 집이 좁네요. 환기 좀 시키세요. 냄새나요. 아니 그냥 이제부터 밖에서 만나요. 어차피 외식도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어머님 이 반찬 좀 짜요. 재원씨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반찬하지 마세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죠. 어머님 옷이 촌스러워요. 제가 나중에 골라드릴게요. 밖에 같이 나가기 부끄러워요. 아무리 없이서라도 이렇게 추리하게 다니면 아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아들 생각해서 돈 좀 쓰세요.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재원이가 그런 말을 듣는 저와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아들 잘 살면 그만이지. 며느리가 좀 그러면 어떠냐 싶었어요.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니 1년에 얼마 안 되는 날만 조심하면 되겠다. 속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한 달 만에 재원이가 갑자기 절 찾아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평소에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오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재원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대요. 신용불량자였다가 겨우 풀렸는데 아직 갚을 빚이 남았나 봐요. 제 카드로 몰래 2억을 긁어서 갚았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억이라니요? 아니 어떻게 몰래 2억을 긁어요? 재원아 그게 무슨 소리야? 2억을? 결혼 전에 왜 말 안 했대? 재원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말하면 저랑 결혼 안 할까봐 숨겼대요. 어머니 저 이러다 신용불량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 일부라도 갚아야 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이번 한 번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었는데 제가 갚아줄 의리도 사실상 없는 거였잖아요. 며느리가 제게 잘했다면 또 모를까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항상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는 며느리에게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서 해주겠어요. 아들 얼굴 보고 해주는 거였지. 결국 저는 건물 월세 저축하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재원이한테 줬습니다. 재원이는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하더니 금방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갚겠다는 말도 없었고 며느리를 혼냈다는 말도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솔직히 서운했지만 재원이는 재원이 나름대로 저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폐와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 자주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던 절 위해 항상 병원비를 내줬거든요. 그런 제가 아들 결혼식 2달 만에 급성 폐렴으로 쓰러졌어요. 새벽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119에 전화했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새벽에 쓰러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병원 가는 도중에도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좀 심각하세요. 폐에 염증이 찼습니다. 상태 봐서 더 심해지시면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천식이 있으셔서 염증 퍼지는 속도가 꽤 빨라요. 연세가 있으셔서 잘못되실 수도 있고 최소 6개월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문제를 일으켰던 폐와 기관지가 이렇게 절 또다시 좀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6개월이라는 입원 기간을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일단 재원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재원이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연락을 이제 하셨어요? 새벽에 쓰러지셨으면 바로 전화하셨어야죠. 저는 재원이를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군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병원비도 제가 낼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재원아 고맙다. 근데 나 실손보험 있어. 보험금 나오면 네가 낸 돈 돌려줄게. 엄마가 너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그래. 재원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제 생각을 해주는 걸 알게 돼서 기뻤어요. 도연이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달 보고 식사하는 걸 한 6개월 정도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죠. 무엇보다 친아들도 있는데 양아들에게 병수발 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게다가 도연이도 얼마 전 결혼해서 여러모로 돈 들 곳이 많은데 제가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3개월 후 보험금이 나왔어요.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재원이한테 돌려줬습니다. 한 푼도 안 빼고요. 재원아, 보험금 나왔어. 여기 네가 낸 병원비야. 가져가. 네가 가져가는 게 맞지. 재원이는 그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입원은 3개월만 더 하면 된대요? 혹시 더 입원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입원을 더 오래 하길 바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냥 태어나는 날이 궁금해서 내가 걱정돼서 그랬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재원이의 병문안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3번 오더니 2번이 되고 1번이 되고 나중엔 한 달에 1번도 안 왔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6개월째 되던 날 원무과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과 연락이 안 되네요. 병원비가 입금이 안 됐어요. 3개월째 밀리셨습니다. 일단 지금 병실은 비워주셔야 해요. 급한 환자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렇게 말하며 병원에서는 제게 병실을 치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원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당황한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이야 지금 당장 낼 수 있지만 퇴원을 하려니 혼자선 못하겠더군요. 병원에 돈을 내자 병원에서는 제가 다시 돈 못 낼 것을 걱정했는지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통원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결국 도연이가 오기 전 쫓기듯이 병원에서 나온 저는 짐을 가지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도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속으로 당황함을 넘어 부글부글 화까지 났죠. 도연이가 오기 전 저는 재원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병원비 3개월째 안 들어왔다는데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귀찮다는 듯이요. 어머님,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아니, 돈을 못 낼 것 같으면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꼴인지 아니? 병원에서 쫓겨났어. 아니, 그게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자식한테 줄 재산도 없으면서 자식 등골 빼먹는 거 기분 좋으세요? 그런 건 알아서 처리하셨어야죠. 아들이 먼저 병원비 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재원이가 내겠다고 했어.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 낸 것도 내가 준 보험금으로 다 돌려받았을 텐데 내가 무슨 손을 언제 벌렸다고 이 난리야? 매번 갈 때마다 가져가는 병문안 물품은 공짜예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재산도 없으면 아들한테 빌붙지나 말아야지. 아프다고 넙죽 아들한테 다 기대고. 정말 뻔뻔도 하시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재원이한테 준 돈만 결혼하고 나서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한테 빌붙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전화 왔어? 그래, 짜증나. 솔직히 말할게. 그때 꽤 심각하다고 해서 어머니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서 당신이 병원비 낸다고 할 때 안 말린 거야. 근데 저렇게 멀쩡해지시면 말이 다르지. 대체 언제까지 병원비 대야 하는데?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 난 안 보여?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비 내는 거 안 말렸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재원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지. 난데 심각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빨리 좋아질 줄 알았겠어? 저는 제발 재원이가 반박해주길 바랬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주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내주길요. 그런데 재원이는 오히려 그 말에 호응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발소리였어요.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짐이 돼서. 그랬더니 도연이가 화를 내더군요. 도연이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항상 조용한 아이였는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짐이라뇨. 저한테 어머니가 짐이에요? 어머니가 절 키워주신 건요. 저 버려진 애였는데 어머니가 안 걷어주셨으면 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싶었죠.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제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어머니 모시는 건 제 도리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도연이를 말리려고 했어요. 아니다. 난 내 집으로 갈 거야. 도연아, 너도 살기 힘들잖아. 괜히 나 때문에 네 처자식 힘들게 만들지 마라. 도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사업 하나 해서 먹고 살만해요. 걱정 마세요. 크게 벌진 않지만 식구 한 명 더 넣는다고 망할 사업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불편하시면 제가 자주 집에 들릴게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좀 드릴게요.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도연이가 제 안색을 보고 어머니 괜찮냐며 짐도 들어주고 놀란 것 같다며 부축도 해주고 차에 고이 태워 담요까지 덮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연이가 바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제 아들의 나쁜 모습이 계속 겹쳐져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같은 거 먹이고 같은 거 입히고 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고, 그날 밤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울었어요. 며칠 뒤 결국 도연이는 제가 왜 자신을 찾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재원이가 병원비를 내지 않는 바람에 제가 쫓겨날 뻔한 것도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날 저녁, 도연이는 재원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두 아이가 만난 적 없다는 걸 그때야 알았어요. 그만큼 둘 사이의 골은 대단했습니다. 집에 나중에 도착한 재원이가 도연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도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형, 어머니 아직 다 나으신 거 아니야. 형 때문인지 내가 모시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내가 어머니 모실게. 그거 말하려고 형 오라고 한 거야.
저는 재원이가 우리 엄마를 왜 네가 모시냐며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재원이는 도연이에게 그 무엇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재원이 말에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뭐? 네가 우리 엄마를 모셔? 잘됐네. 우리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밥 먹고 자고 했던 거 이제라도 값치른다고 생각하면 되지. 나 대신 우리 엄마 부양 잘해라. 하긴 네가 신세 갚을 때가 됐지. 전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형,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재원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들으시면 뭐 어때? 사실인데. 어차피 너 우리 집에 얹혀 살았잖아. 다른 사람 고생시켰으면 너도 이제 할 도린 해야지. 대신 나한테 어머니 부양할 테니 돈 달라 뭐 해달라 그런 욕은 하지 마라. 다 알아서 해 네가.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더 고약한 말을 했죠. 아, 없는 것들끼리 잘 어울리네. 어머님, 도연씨 집에서 잘 사세요. 저흰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고요. 어차피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기생충 마냥 빌부터 살면 뭐 하겠어요? 서로 빈정만 상하고 기분만 나쁘지, 안 그래요? 전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정말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참 기분 더러웠습니다. 그때 재원이가 절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줄 것도 없으면서 아들 등골 빼먹지 마세요. 앞으로는 도연이한테 부탁하세요. 난 더 이상 못해요. 어머니 부양하느라 제 인생 망치기 싫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채원아, 기다려라. 저는 신발장 가장 아래쪽 칸에서 까만 봉지 안에 들어있던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재원이한테 집어던졌습니다. 재원이가 통장을 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게 뭐예요? 네가 나 은퇴했다고 매달 내 용돈이라고 보내준 30만 원 나 한 푼도 안 썼다.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용돈 끊는 날까지 매달 저금한 거다. 재원이가 잔액을 확인하더니 거기엔 1,800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죠. 재원이는 욕심 가득한 얼굴을 숨기며 묻더군요. 왜 안 쓰셨어요? 원래부터 너 주려고 모았던 돈이다.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 굳이 갖고 있고 싶지도 않고 그 돈 가져가라. 그리고 이럴 거면 아예 연 끊자.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며 살면 뭐 하겠니? 재원이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연 끊자고요? 좋죠. 저도 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부양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그 대답에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쿵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덤덤하게 말했어요. 대신 너 이 집, 내 재산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난 나 부양하는 사람한테 다 줄 거야. 넌 내 재산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알겠어?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요? 재산이 뭐가 있어요? 노인네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마세요. 웃겨서 원. 이 낡은 아파트가 재산이에요? 해봐야 얼마 나가지도 않는 돈으로 생색은?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왜 재산이 없어? 니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받아간 돈만 2억이다. 그것도 내 재산이지? 설마 그거 저더러 갚으라는 거예요? 절대 못 갚아요. 부양도 절대 안 할 거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뭐 그 돈 받아서 도연이한테 주려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뭘 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는 게 어머니예요? 그게 부모냐고요? 병든 노모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도 안 내주고 쫓겨나게 만든 넌 내 친아들이 맞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재원이 표정이 싹 굳더니 아무 말도 없이 확 나가버리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도 참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형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유는 무슨?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 버리는 호로 자식은 답이 없는 법이다. 난 괜찮으니 도연이 너도 어서 돌아가라. 매일같이 와서 죽치고 있지 말고. 아니요, 같이 가요. 제가 있어 보니까 어머니 혼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에 있으세요.
전 그날 도연이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30평짜리 새 건 아니지만 정돈이 잘 돼 있었죠. 도연이가 저를 위해 방을 하나 비워놨더군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제가 꾸몄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저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 놓은 게 보였어요. 새 침대, 깨끗한 이불, 작은 난방기, 책상까지. 책상 위에는 작은 꽃병에 꽃도 꽂혀 있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도연이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미리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도연아, 미안해. 어릴 때 형 때문에 고생 많이 시키고.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은 형이고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저 키워주신 거 잊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에 펑펑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이 친아들보다 더 효도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도연이 와이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고 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더군요.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좀 적적했는데 어머니 모셔서 더 좋아요. 전 그 말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도연이 집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도연이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절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병원도 함께 다녀주고 밤에는 제 안부를 물어봤죠. 주말마다 둘이서 근교에 여행도 데려가주고 전 그런 도연이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재원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게 했어요. 재원이가 그 서류를 받고 제게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보냈더군요. 제가 보낸 서류는 유류분 포기 합의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날 부양하지 않기로 했으니 나도 너한테 상속할 돈은 일절 주지 않겠다는 합의서였죠. 변호사 말로는 이걸 신청해서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가 확정되고 제 유언장에 재원이에게 단 한 푼의 유산 상속도 하지 않겠다고 적어서 공증 유언을 해두면 재원이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아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저는 친아들인 재원이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떻게든 품어주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돈 없고 초라한 저를 이렇게 내다버리는 아들을 보며 마음을 굳혔죠. 그리고 그 유류분 포기 합의서가 법원에서 허가를 받자마자 저는 재원이에게 변호사를 통해 제가 가진 재산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는 걸 안 재원이는 정말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이 있다니? 유류분 포기 합의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 걸 보니 아예 기억에서 삭제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며 전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있어. 재원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건물이라니. 그게 진짜예요? 얼마짜린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재원이와 며느리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도연이 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도 함께 불렀습니다. 재원이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건물 어머니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 죽으면서 남긴 작은 상가가 있었어. 그게 재개발되면서 10층 건물이 됐고 지금 시가가 100억쯤 돼. 지금은 잘 나가는 번화가 한복판에 있으니까. 재원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며느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희가 보내준 용돈은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이거다. 며느리가 비명처럼 말했어요. 100억이요? 어머님이 100억이 있으셨다고요? 그걸 왜 숨기셨어요? 재원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가까이 살가운 태도로 다가왔어요. 아까 전까지의 태도가 싹 사라지고 굽신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들한테 숨기시면 어떡해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그랬으면 제가 더 잘해드렸을 텐데. 전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들? 병원비 끄는 아들이? 나 부양 절대 안 한다고 호언장담한 아들? 재원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수진이가... 저는 끊었어요. 며느리 탓하지 마. 너도 동의했잖아. 내가 다 들었다. 며느리랑 통화하다가 전화가 덜 끊겼더라. 네 목소리 다 들리더라고. 재원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니.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도 이미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죠.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실수?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게 말실수야? 없는 것들끼리 어울린다는 것도? 노인네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다는 말도? 어떤 게 말실수니? 네가 말해봐라. 네가 한 말 중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다 진심인 줄 알았지 뭐니? 재원이와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재원이 부부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내 친아들이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어서 불렀다. 재원이와 며느리 눈이 반짝였어요. 아까 전까지의 창피함은 잊은 것 같았죠. 50억을 줄 수도 있어. 대신 조건이 있지. 며느리가 얼른 물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조건이요, 어머님? 뭐든 할게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맡겨만 주세요. 전 그런 며느리를 비웃으며 천천히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 1년간 매주 3번 방문해서 나랑 식사해. 둘째, 도연이한테 그동안 잘못한 거 사과해. 제대로 사과하는 걸 바라는 거다. 그리고 셋째, 진심을 다해 나를 부양할 것. 이 3가지다. 그 조건 다 지키면 50억 줄 수도 있어. 할 거냐? 며느리가 이를 악물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렇게 1년이 시작됐어요. 재원이와 며느리는 매주 3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간이며 쓸기며 다 빼다 줄 것처럼 사근사근하게 굴더군요. 전 그런 며느리와 아들을 볼 때마다 더 괴팍하게 굴었습니다. 비싼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오래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먹고 싶다고 하거나 먼 곳까지 가야 하니 차를 태워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초반엔 고분하게 말듣던 재원이와 며느린 점점 시간이 지나니 예전으로 돌아가더군요. 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 없다. 돈 때문에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 저는 재원이 부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옷도 예쁘게 입고 왔더군요. 어머님,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이제 약속 지켜주실 거죠? 저희 정말 고생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열어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상속액... 영원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 몫은 없어. 재원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죠. 어머니 50억 준다면서요. 약속했잖아요. 저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난 줄 수 있다고 했지 주겠다라고는 안 했어. 1년 동안 너희 봤더니 확실하더라. 진심이 하나도 없어. 진심을 다해 모시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만나자마자 나갈 시간을 통보해? 매번 나랑 만나는 날에만 약속 시간 1시간 뒤에 다른 약속 잡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사기 아니에요? 이건 사기라고요.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너흰 이미 아웃이야. 유류분 포기합의서 좋다고 작성했지? 왜? 뭐 내가 빚이라도 물려줄까봐 그렇게 빨리 작성하고 보냈니? 그거 이미 법원 허가 떨어진 지 오래다. 너희는 이제 나한테서 상속 절대 못 받는다. 그게 뭐예요? 저흰 그런 서류 작성한 적 없어요. 기억 안 나냐? 1년 전에 보냈을 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다 작성해서 보내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변호사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맞죠? 이거 사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증여 약속은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진심 어린 효도였고 그걸 판단하는 건 증여자인 박순자 씨입니다. 며느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뭘 증정 못했는데요? 우리가 뭘 안 했어요? 1년 동안 매주 3번씩 왔다고요? 전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 그게 없었어. 1년 동안 마음에도 없는 너희들 연극 잘 봤다.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재원아, 저는 친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이한테 왜 그런 말 했냐? 재원이 얼굴이 의아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돈 없다고 감당 안 되면 쫓아내라고 했지. 도연이가 날 버리면 네가 착한 아들 되니까 그런 거냐? 그것도 다 네 계산이었어? 넌 도대체 어디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냐? 재원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이 그건 걔가 상속 받을까봐 불안해서 그렇죠. 어머니가 걔만 좋아하니까. 걔만 좋아했으면 내가 너한테 2억이나 줬겠어? 도연이 결혼할 때 오히려 나한테 돈 주고 갔어, 이 멍청한 놈아. 도연이 아버지 죽고 쓰지 않고 모아둔 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그간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그 기간에 못 미치는 돈이지만 제발 받아달라며 주고 갔다고 이놈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놈이 처음 듣는 말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런데도 내가 너한테 그 돈 받아서 네 와이프 사고 친 거 돈 빌려줬지. 그래도 내가 널 안 좋아했어? 네 복을 걷어찬 건 너야. 네 본심은 이미 다 안다. 저는 변호사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제 재산 정리 계획 서류를 펼쳐줬습니다. 내 재산 중에 60억은 기부할 거다. 살면서 조금씩 기부해서 죽기 전에 다 털 거다.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돕는 데 쓸 거야.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하자 재원이가 인상을 쓰면서도 저한테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뭐 반쯤 사실이긴 했으니까요. 버리려고 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20억은 도연이한테 줄 생각이다. 도연이한텐 말하지 않았어. 친자식이 나 배신하는 꼴을 보니 그 착한 양아들도 의심돼서. 네가 참 큰일 했지. 나한테 인간 불신을 심어줬으니. 재원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연이요? 아니 왜 도연이에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전 웃으며 말했어요. 돈도 제대로 없는 놈이 아무것도 없는 이 양어머니를 걷었으니까. 내가 다 갖다 퍼준 친자식 놈은 어미를 버렸잖아. 그 차이야. 알겠어? 재원이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나머진 내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남은 것 또한 도연이한테 간다. 며느리가 악을 썼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죠. 미쳤어요? 그 100억을 친자식이 아닌 생판 남한테 줘요? 친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서운하게 대했어도 이건 아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생판 남이 나 부양한다는데 그럼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그리고 도연이 남이 아니야. 우리 같이 사니까 가족이지. 나한테 남은 너이다. 부모 모실 생각은 없고 그저 돈만 쫓는 욕심 가득한 아기 같은 것들. 그리 잘해주고 다 퍼줘도 날 갖다 버린 건 너희야. 내가 못해줬다는 소린 하지 마라. 누가 봐도 내 통장에서 더 많은 돈이 너희한테 넘어간 건 확실하니까. 며느리가 재원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마구 쳤죠. 당신이 사인하자고 해서 당신 때문이야.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네가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
돈도 없는 노친네 부양 안 해도 돼서 좋다고. 이혼해. 당장 이혼해. 당신 집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100억 날렸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정말로요. 평생 이렇게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을 때 결국 재원이와 며느린 이혼했습니다. 며느린 재산 분할 받을 게 없었어요. 제가 재원이한테 준 게 없으니까요. 결혼 전 빚만 안고 떠났죠. 마지막에 재원이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갔대요. 그리고 이혼 확정된 날 재원이가 혼자 도연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를 찾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나갔습니다. 재원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진짜 효도할게요. 진심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재원아, 도연인 내가 100억이나 있는지 모른다. 근데도 벌써 2년 넘게 나 모시고 있어. 생판 남인데도 해준 것도 마땅치 않은데도 늙어 힘 빠진 노인네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이게 진짜 효도야. 넌 아마 평생 모르겠지. 넌 돈 따라 움직이는 놈이니까. 어머니, 전 어머니 친아들이에요. 피가 섞인 아들이에요. 제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40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들. 근데 피가 뭔데? 그 피가 그렇게 끈끈하고 중요한 거였으면 네가 날 버릴 생각을 했겠니? 중요한 건 네 선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 또한 양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근데 넌 피도 정도 없잖니? 재원이가 말을 잃었어요. 난 널 미워하지 않아, 진심으로. 미워하긴 내가 너무 지쳤어. 근데 다시 아들로 보긴 힘들어. 누가 부모 한 번 버린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겠냐? 난 절대 못한다. 앞으로 명절에 인사 정도는 받아주마. 같은 피가 흐르니까. 근데 다른 건 바라지 마라. 난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단 하나도 없어. 재원이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런 재원이를 두고 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도연이는 여전히 제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말 안 했거든요. 재단 기부 얘기는 알지만 남은 재산이 얼마인진 몰라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도연이가 말했어요. 형이 자꾸 연락해요. 어머니 몸 아픈 곳은 없냐고. 재산 이야기 들은 거 있냐고. 부양하는 거 힘들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자기가 친자식인데 자기가 모시겠다고요. 어머니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저야 제가 모시면 좋은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전 그날 밤 혼자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100억의 절반은 현재 기부하고 있는 곳에 꾸준히 기부하도록 하고 사망 시 자녀 재산 전액을 도연이에게 상속하는 걸로요. 단 도연이가 끝까지 진심을 유지하여 제게 최선을 다한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인 재원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 불가인 것으로요. 유류분 포기 서류도 같이 있었죠. 사실 평생 사람 믿는 게 무서웠어요. 이모가 그렇게 되는 걸 봤으니까요. 전 재산 주고 버림받은 이모 모습이 평생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숨겼고 아무도 안 믿으려 했어요. 친아들도 못 믿었고 수양아들도 못 믿었어요. 근데 도연이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믿어도 될 것 같다고요. 오래 지켜봤는데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재산이 얼마냐고 안 물었어요. 그냥 저만 생각하더라고요. 친아들에게 받은 뼈아픈 배신을 양아들을 통해 어느 정도 치유하고 있으니 웃긴 노릇이기도 하죠. 저는 제가 가진 돈 죽을 때까지 다 갖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유언장도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